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 중반에 접어든 김슬기라고 합니다. 한 8, 9년 전쯤 일어났던 일들로 한동안 남자들만 보면 치가 떨리고 남자는 내 인생에 있어 필요 없는 존재라고만 여겨왔는데 어떻게 또 인연이 되어 한 남자의 와이프로 살아가고 있네요. 제가 이 사연을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생각보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도 많고 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문구점을 하던 집이었습니다. 뭐 그런 환경에 비해 저는 국악과를 수석으로 들어가 4년 내내 장학생일 만큼 교수님들과 친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졸업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문제인 건지 제가 선택한 악기가 문제인 건지 생각보다 어디에 소속되려고 서류도 많이 넣어보고 면접도 많이 봤지만 계속 탈락만 하던 그런 신세였죠. 제가 전공한 악기는 아쟁인데 아마 이렇게 말했을 때 악기의 생김새나 소리를 바로 떠올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런지 저를 찾는 사람도 없었고 또 공석도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미 국악단에는 실력 있는 아쟁 연주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들어갈 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졸업하고 3년을 무기력하게만 보내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은 다 자기 자리 찾아서 잘만 가는 것 같았는데 저만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초등학교 동창인 마을 친구가 있는데 석준이라고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남사친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절 보며 집에서만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 동호회 들어와 라고 제안을 해서 여행 동호회를 나가게 되었죠. 정말 집에만 있는 것보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친해지는 사람들도 생기니 조금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거기에서 친한 남사친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남사친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타격감을 준 친구들인데 한 명은 영훈이라고 어린 나이부터 차를 튜닝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자수성가한 친구였고 다른 한 명도 홀로 칵테일바를 운영하며 그 지역에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민형이라는 친구였죠. 민형이랑 영훈이랑 석준이랑 저는 그 동호회에서 유일한 동갑내기들이라 더 친하게 지냈고 동호회 외에도 사석에서 술도 하며 더 친해졌었죠. 그런데 어디 모임을 가던 남녀가 섞여서 놀게 되면 꼭 호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어요. 바로 영훈이와 민영이었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둘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 서로의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우정을 나누던 친구였는데 둘 다 저에게 호감을 표현을 해버린 걸 알게 된다면 그 둘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 몇 달 동안은 좀 멀리 했어요. 그런데 영훈이가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는 슬기야,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했어? 미안해. 내가 빠질 테니까 그냥 네가 나와. 이러더라고요. 석준이도 연락이 와서는 다들 너가 빠지니까 왜 그런 거냐 궁금해한다. 그냥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니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했었지만 그냥 동호회 모임만 참석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또 무던하게 잘 지나가는 듯 했었는데 한 번의 사건으로 저는 그 둘 중 한 명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다 같이 강원도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영훈이가 티나게 절 챙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거의 눈치챌 정도였죠. 그래서 부담스러워 혼자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영훈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닷가를 거닐고 밤하늘을 쳐다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영훈이도 들어보니 생각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친구더라고요. 부모님 걱정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더 열심히 살아서 이 사업도 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좀 달라 보였어요. 보기엔 겉멋도 들어 보이고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철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근성 있게 사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겼죠.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는 부쩍 영훈이와 가까워졌습니다. 영훈이는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비싼 선물을 사주면서 그냥 친한 친구로서 주는 거니까 그냥 의리로 받아들여라
이러면서 부끄럼 많은 아이 같은 매력도 드러내고 저도 모르게 점점 호감이 커져감을 느꼈죠. 그러다 어느 날은 갑자기 민영이가 저에게 고민이 있다며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자기 칵테일 사업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칵테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군요. 민영이의 고민은 신메뉴 개발인데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고 저보고 신메뉴 개발 좀 도와달라고 했고, 얼마 후 제가 도와준 그 칵테일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메뉴도 제 이름을 탄 슬기로운 칵테일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어요. 그렇게 민영이도 고맙다며 저에게 선물 공세를 시작하더군요. 그러던 와중 둘이 정식으로 저한테 고백을 하던 날이 왔죠. 저는 고민을 하다가 영훈이를 택했고 그렇게 1년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영훈이는 바닷가에 거닐며 이야기를 알아왔던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저는 점점 외로워졌고 그때 민영이가 다시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민영이가 제 마음을 유일하게 다독여주는 친구였죠. 제가 영훈이 일로 속상해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밥 먹자고 부르고 커피 마시자고 부르고 수시로 그렇게 불러대놓고 와, 영훈이 쓰레기네. 안 되겠네.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게. 사나이 망신 영훈이가 다 하고 다니네. 이러면서 귀여운 허세도 떨면서 제 대신 화도 많이 내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영이가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자기랑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인데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저는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민영이가 갑자기 돌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진짜 더럽게 비싸게 구네. 라며 말이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제 표정을 보던 민영이는 아, 진짜 거지 같은 게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그냥 적당히 비싼 거 사주면 좀 넘어오고 그래라. 와, 너 때문에 돈을 얼마나 쓴 거냐? 라며 저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갑작스럽게 이런 공포감이 조성이 되면 몸이 굳어버리는 거 있죠?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이거나 하면 뭐지? 뭐지? 하다가 몸이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민영이는 한바탕 저에게 화를 쏟아내고서는 다시는 이 바닥에서 그 재수없는 낯짝 드러내지 마. 이러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놈들의 실체를 알게 되는 날이 되었죠. 민영이랑 사이가 그렇게 되고 나선 영훈이랑도 조금은 서먹서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민영이와 그 일이 있고 난 후 영훈이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도 분위기 좀 내보려고 하나 갔더니 거기엔 웬 모르는 여자애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누구냐고 물었고 그랬더니 영훈이가 아, 민영이가 소개시켜준 여자애. 어때? 완전 섹시하지? 너랑은 다르게. 이러면서 킬킬대고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미쳤냐고 화를 내며 나가버리려고 하자 영훈이는 아, 자기야, 장난이야.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굴어. 민영이 여자친구야. 라는 겁니다. 이 새끼가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뒤로 민영이가 들어왔고 그렇게 불편한 커플 데이트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민영이는 절 자꾸만 그 여자랑 비교를 해댔어요. 자꾸 저희 집 뭐하냐고 물어보질 않나. 백수인 거 뻔히 알면서 민영이는 아, 슬기야, 너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얼마 번다고? 라고 물어봐 놓곤 아, 실수 백수였지? 라며 비아냥거리며 웃는데 남친이라는 놈은 킬킬대며 웃기만 하더군요.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분해서 그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방에만 갇혀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그놈을 만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영훈이랑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훈이는 저에게 아니 슬기야, 1년만 만나고 끝내자 라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더니 바로 집으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요새 장난기가 많아졌다며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자꾸 추파를 던지더니 제가 거부하자 손을 올리더라고요. 그 일은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분하고 그놈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 일 이후 영훈이는 틈만 나면 제 집을 드나들었고 그 전처럼 힘으로 저를 제압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매일마다 와서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귄 지 1년째 되던 날 제 집으로 찾아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어때? 부잣집 남자 만나는 기분이? 내가 너라면 날 붙잡고 싶을 것 같은데? 라는 겁니다. 저는 재수가 없어서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부잣집 기준이 뭔진 모르겠지만 나도 충분히 잘 살아. 너한테 이런 말 들을 이유 없어. 라며 그놈의 뺨도 내려쳤습니다. 정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런 힘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영훈이도 절 내려치려던 순간 갑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보니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가더라고요. 그거 아냐? 여기 내 집이고 몰래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는데 라고 했더니 갑자기 주춤주춤거리며 둘러보더니 뭘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평생 반성하며 살 테니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두 손이 다를 때까지 비는데 저는 그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가끔 다른 곳에 공연이 있으면 지방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은 잘 있나 싶어서 정말 카메라를 설치해뒀거든요. 요즘엔 공연이 없어서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승기를 제가 거머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리고 싹싹 빌고 있는 영훈이를 향해 내가 여태껏 받은 거 20배, 100배로 갚아줄게. 기대해. 지금 당장 안 사라지면 내일 당장 경찰에 이 영상 넘겨버릴 거야. 꺼져! 라고 했더니 아주 꼴이 우습더군요. 허둥지둥 나가는 꼴이 정말로 혼자 보기 아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어떻게 넘기면 저놈에게 크게 한 방을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갑자기 제 친한 친구인 미연이와 수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수진이와 미연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와 미연이는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고는 오랜만에 머리 좀 써볼까? 너는 구경만 해. 우리 알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거. 라며 이야기를 하더니 석준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수진이와 미연이, 저와 석준이는 초등학교 시절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절친했거든요. 중학교 이후부터는 각자 다른 중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찢어졌었지만 그래도 워낙 부모님들도 친하게 지낸 터라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었죠. 수진이와 미연이는 석준이에게 영훈이와 민영이를 데리고 여행 동호회로 데리고 나오라고 했죠. 아주 예쁜 여자들을 소개시켜준다는 이유로요. 영훈이와 민영이는 서로 그 사이 여자친구들도 생겼는데 수진이와 미연이를 보자마자 침을 질질 흘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수진이와 미연이는 엄청난 부잣집 딸들인데다가 어느 정도 지역에서도 성공한 뷰티 사업가들이었어요. 그러니 패션이며 스타일이며 얼굴이며 남자들이 졸졸 따라다닐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놈들은 수진이와 미연이가 하는 모든 말에 복종 그 자체였습니다. 사귀고 있던 여자들과도 정리했고 아주 값비싼 가방이며 신발이며 수진이와 미연이가 좋아할 만한 모든 걸 물질 공세로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마음 줄 듯 말 듯 계속 애타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둘의 우정마저 금이 가기 시작했죠. 영훈이는 수진이를, 민영이는 미연이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수진이와 미연이가 머리를 써서 반대의 사람에게 관심을 표했더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랍니다. 그렇게 서로 깎아먹으려고 안달이 나더니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주고받던 그들의 관계가 끝남과 동시에 사업가들 사이에서 둘의 소문이 안 좋게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D-Day가 찾아왔죠. 수진이와 미연이는 민영이와 영훈이를 서로 모르게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이 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날은 원래 수진이와 미연이가 저희 집 사업 확장을 축하할 겸
원래 준비하던 파티였거든요. 거기엔 나름 지역에서 잘 나간다는 사업가들도 몇 명 있었고 의원님들 자식들도 있고 그런 모임에 가까운 파티였거든요. 아무튼 영훈이와 민영이는 오자마자 서로 으르렁거리며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서로를 욕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제가 나타나니 영훈이는 어디론가 스리슬쩍 숨어 다녔고 민영이는 저에게 다가와 아니 이게 누구야? 거지네. 거지, 여기엔 너 같은 애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후얼 후얼 하면서 하하하 웃더군요. 민영이의 웃음소리가 정막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파티 분위기가 쌓이지자 민영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아니 제가 아는 여자인데 뭐 얘네 집이 문구점? 뭐 그런 싸구려 갖다가 파는 그런 걸 한다는데 우리 같은 1급 청정수에 이런 3급수에 사는 붕어 같은 애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물 다 흐리게 라고 말하니까 거기 있던 수진이가 민영이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저기요 무식해서 잘 모르나 본데 이런 거 명예훼손이란 거 모르세요? 라고 했더니 민영이는 명예란 게 있어야 훼손을 하죠 라며 생글생글 웃자 수진이는 저기 여기 슬기 파티장이거든요 하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민영이의 표정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부끄러움에 민영이와 영훈이는 그렇게 사라져버렸고 저희는 명예훼손, 모독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를 했고 민영이는 1년 이하의 노역복무 그리고 200만 원의 벌금형이 주어졌습니다. 영훈이는 제 집에 들어와 저에게 폭언을 했던 부분이나 강압적으로 했던 모든 행동들에 있어 징역 2년에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았었죠.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둘이서 저를 가지고 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석준이를 통해 여자 한 명 동호회로 데리고 나오라고 협박을 했었고 이 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석준이는 이런 그들의 내기는 모른 채로 저를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뒤로 민영이와 영훈이는 먼저 사귀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며 내기를 했었고 1,000만 원을 잃은 민영이는 6개월 안에 자기한테 넘어오면 어쩔 거냐며 두 번째 내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1,000만 원을 잃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민영이가 그렇게 저한테 분풀이를 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민영이가 1년을 버티면 또 1,000만 원 내기를 했던 터라 어찌 보면 민영이는 내기로 3,000만 원을 날리게 된 거였죠. 그리고 왜 석준이가 저 애들한테 저렇게 당하고 살았나 알아봤더니 석준이네 부모님이 영훈이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빵집에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사이에선 아무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영훈이가 이걸 빌미로 석준이를 협박했고 석준이는 어쩔 수 없이 그놈들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도 석준이가 따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석준이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 괴롭혔던 카톡 내용들 한 번은 크게 폭력을 휘두르다 석진이가 넘어져서 찢어진 피부를 꿰맨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진단서들 모두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단순 폭행으로 신고했던 일이 특수폭행으로 넘어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적으로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석준이도 이 일로 드디어 그 아이들에게 해방됐다며 좋아하더군요. 이 일이 알려진 후 그놈들이 경영하던 튜닝센터랑 칵테일바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졌고 특히 지역에서 그래도 맛있는 빵집이라고 알려졌던 영훈이네 베이커리도 타격을 좀 받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영훈이네 부모님께선 자식 새끼 잘못 키운 것도 버리라며 영업권을 석준이 부모님께 넘기고 어디 먼 지역으로 이사가서 살고 계시다고 들었네요. 이쯤 되면 저희 집이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굳이 꼭 남한테 알려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문구 생산 공장을 크게 하시긴 했지만 굳이 사람들에게 나 되게 잘 산다고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저희 어머니 쪽에서는 공유 분쇄 공장도 가지고 계셨는데 두 분께서 영업하시기는 힘들 것 같아 제 여동생 쪽 부부가 맡아서 운영 중이긴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파티를 해줬던 건 부모님께서 다른 생산 공장까지 인수하셨었거든요. 너무 자세히 말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 대충만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친가 쪽이든 외가 쪽이든 다들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시던 분들이라 본인들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에만 매진하셔서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사람들이 내가 가진 생각과 좀 다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남자들에 관해서 치를 떨면서 살다가 4년 전쯤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석준이랑 부쩍 가까워졌고 지금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석준이가 문구 광이었는데 워낙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회사에 들어가도 적응을 못하고 금방 퇴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블로그에선 꽤나 문구 리뷰나 공구 등 활발한 활동으로 유명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던 날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아버지한테도 소개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몇 번 이야기를 해보시고는 아주 마음에 든다며 바로 아버지 생산공장 쪽으로 취업을 시켜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한 후 공장을 저희가 물려받게 됐는데 남편의 직업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출근 시간을 기다릴 정도니까요. 저는 든든한 가장이 있어 여기저기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아쟁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저도 남편도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 서로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되고 삶에 만족을 하게 되니 서로 더 배려를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석준이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밍숭맹숭하고 남자로서 매력도 별로 없었거든요. 저도 그 나이 때의 여자들이 그렇듯 조금은 여자를 확 끌어주고 잘생기고 좀 화려하게 살고 그런 남자들에게 끌렸었는데 아주 된통 크게 당하고 나니 석준이가 오히려 남편감으로 참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30대 중반인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한층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보는 눈도 생기고 말이죠. 앞으로도 더 넘어질 날도 많고 제 부족함을 탓할 날도 오겠지만 그래도 전 그때마다 일어서서 또 앞으로 걸어나갈 겁니다. 지금 행복하신 분들도 힘드신 분들도 모두 힘내시고 더 행복